여기 우리 여상원 선생님의 초청으로 이 모임에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번째 될 겁니다. 제가 자주 온 편인데 2007년 여름으로 가을로 기억되는데요. 2007년에 그때 아마 YMCA에서 강연하신 거 아닌가. 그때 제가 강연하셨을 때의 기분을 연상을 합니다. 2007년 하면은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이 되어서 정권 교체는 틀림없구나 하는 그런 밝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오늘 여기 제가 서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사태를 낙관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좀 비관적이라도 이 낙관을 일부러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거는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죠. 옛날 같으면은 칼로서 총으로서 정권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로서 정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피를 흘리는 정치를 흔히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정치는 같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압승했다기보다는 이 자유와 민주와 법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압승한 것은 이 세상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확실하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선거 예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87년 12월 흔히 1로 3김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거의 다 제가 맞췄습니다. 의석수와 득표율까지 맞춘 적이 있는데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예측이 매우 쉬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언제 결판이 났느냐 되돌아보면은 작년 12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는 출마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여론이 단일 후보만 되면은 가상대결에서 여당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한 10%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결국 18%, 부산은 28% 표차로 득표차로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12월 20일에 보궐선거는 그 구도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입니다. 구도. 단일화, 야권 단일화라는 구도를 안철수 씨가 제의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만들고 오세훈 씨가 후보로 결정이 되고 안철수 씨가 약속했던 대로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게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서 4.7 선거라는 이 역사적, 어떻게 보면 혁명적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 바탕에서 내년 3월 9일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 해봤죠. 지금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도 야권 단일화만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갖게 합니다. 야권 단일화가
구도를 만드는 거죠. 구도. 야권 단일화만 되면은 지금 여론 추세로 보면은 제가 지금 만약에 예언을 한다면은 전제로 야권 단일화할 경우에는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2007년에 자유지성 300인회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대선 때 적어도 이명박 후보가 400만 표 차이로 이상으로 이긴다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0만 표 차이가 아니라 약 5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는 더구나 이회창 씨까지 나왔는데도 이번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500만 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게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전에 비해서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선거 전에는 이런 상태로 앞으로 5년 더 갈 거다. 그러니까 좌파 10년 할 거다. 라는 전망이 강했는데, 이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거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무슨 별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리하게 나오면 여론조사를 안 믿어요. 여론조사를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0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몇천만 명의 여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죠. 갤럽이라는 사람이 발전시킨 이 여론을 형성하는 요소, 즉 나이, 학력, 어느 지역 출신이냐, 생활 수준이 어떠냐, 이런 걸 딱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만 조사해도 1000만 명의 여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론조사의 과학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다 실증이 된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바가 안 나온다고 그 여론조사 못 믿겠다 해서 일부 유튜버들은 내가 직접 여론조사 하겠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거리에 가서 거리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 보면 기분은 좋죠. 전부 자기 편한테 마이크 갖다 대면은 문재인 나쁘다는 사람이 한 80, 90% 나오죠. 그러나 그건 여론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 다음에는 뭘 믿느냐 하면은 흐름, 구도, 그 다음에 저의 감. 그래서 지난 4월 7일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15%에서 20% 차이로 오세훈이 이긴다. 부산은 더 크게 이긴다. 그리고 이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득표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다. 왜 그러냐? 굉장히 높은 건데, 보궐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거냐? 이번 선거는 분노 투표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분노 투표는 국민들이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분노 투표. 이 분노 투표를 하면은 조직 선거가 안 먹힙니다. 여당은 항상 조직이 강하니까 조직 동원력이 있어요. 이번에도 흔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구청장, 한 구청장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 시의원 90%가 민주당. 이렇다면 저 사람들이 동원하면은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표가 한 10%는 될 거다. 그런데 딱 깨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뭐냐? 분노 투표가 조직 동원력을 쓸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죠. 분노 투표입니다. 우리 선거 역사에서 분노 투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5년 2.12 총선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권이 1980년에 권력을 잡고 나서 한 5년 동안 상당히 강압 통치를 했습니다. 언론이 숨을 죽이고 당시에 야당은 민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치동 씨가 이끄는 민한당이 일종의 이중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전두환 정권에서 꾀를 냅니다. 야당을 분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세력, 정치 금지를 시켰던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신민당이라는 걸 급조를 합니다. 그때 김대중 씨는 미국에 있었는데 선거 참여를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러나 김영삼 씨가 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를 하면은 여기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할 수 있고 여기서 돌파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2.12 총선을 지휘를 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민우, 종로에서 나온 이민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돌풍을 일으켰어요. 또 선거 기일을 2월로 잡은 것은 투표를 낮추려고 그랬을 겁니다. 또 당시에 방학이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선거 유세장에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전두환 정권에 침묵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딱 투표 끝나고 개표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고만고만하던 민한당은 아주 내려앉고 급조된 신민당이 제1당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민한당까지 흡수를 해버립니다. 당시에는 한 지역구에서 2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민정당은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5명이 떨어졌어요. 여기 강남에서 이태석 씨가 떨어져가지고 저쪽 야당 후보가 이기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3사람이 떨어지고 대구에서 1사람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2.12 총선의 돌풍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을 바꿨습니다. 2.12 총선이 바로 민주화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2.12 총선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2월 13일부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국민들이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언론과 야당의 정부 비판이 과감해졌습니다. 학생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도권을,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 민주화 세력이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987년 들어가면은 전두환 정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생 시위가 6월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으로 번지니까 마지막에는 비상계엄령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비상계엄령을 폈다가는 서울올림픽을 못하게 된다 해서 그럼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버리자. 직선제를 받아들이자. 김대중도 사면해버리자. 해가지고 나온 게 1987년 6.29 선언이죠. 6.29 선언.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당시에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해가지고 노태우 후보가 받아들여서 2사람이 합작한 6.29 선언. 그 6.29 선언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화는 타협적으로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타협을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한다는 세계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29 선언 덕분에 노태우 후보가 198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36.6%로 당선됐습니다. 2등은 김영삼, 3등은 김대중 2사람이 표를 가르는 바람에 그래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고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를 실천하고 대외적으로는 당시 동구권 소련이 무너지는 걸 찬스로 잡아가지고 소련과 수교하고 동구권과 수교하고 마지막에는 중국과 수교해가지고 한국인의 활동 무대를 범세계적으로 넓히는 아주 굉장한 전략적 구상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2.12 총선입니다. 저는 이번 4월 7일 선거가 2.12 총선 정도의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한 10개월 동안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결정될 것이다 하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돼봤자 지금 좌파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크죠. 사법부의 고유 권한도 크고 국회는 입법하고 사법부는 재판하고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외교 안보죠.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여소야대가 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는 경제나 코로나가 아니죠. 외교 안보 부분이죠. 외교 안보 부분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중국, 북한에 끌려가는 이런 그리고 대북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김정은 편에 서 있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반역적 외교를 바로잡는 데는 대통령 바뀌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혁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적이다. 역사적이다. 어떤 점에서 혁명적이냐? 첫째, 20대, 30대가 보수 정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20대, 30대. 20대는 특히 20대 남자. 20대 남자는 오세훈 투표가 오세훈을 찍은 사람이 한 75%. 그러니까 여성은 또 그렇지 않아요. 여성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아주 특이합니다. 20대의 남자는 극도로 반문재인이고 20대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 20대가 이렇게 남녀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이른바 페미니즘 정책을 많이 펴니까 여성에 대한 특혜를 많이 준다는 데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조금 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가 확실하게 보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중도. 그런데 한국에서 당신은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물으면은 현재 그렇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줄었습니다.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 37, 8% 가던 보수가 현재는 25,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보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 줄어들고 있어요. 한 30%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36, 7% 돼가지고 제일 덩어리가 큽니다. 이 중도가 확실하게 반문재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우경화한 거죠. 우경화. 이렇게 되면은 중도 우파가 손을 잡으면은 산술적으로 약 60%가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60%. 이념적으로. 이게 상당히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조금 이렇게 삐쭉 나오다가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중 여론입니다. 반일 여론만 강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가만보니까 젊은 층에서 특히 반중 여론이 강합니다. 반중. 특히 이 민주당 쪽에서 서울에 사는 중국 사람들, 영주권을 가진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정서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게 주 이슈는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는 말이죠.
내년 3월 9일 선거는 이 중국이라는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에 대한 변수. 내년 대통령 선거는 이 한국 사람들만 마음을 졸이는 선거가 아니라 아마 세계가 주시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특히 미국, 일본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과는 도대체 협조가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는 정권이다. 북한에는 끌려가는 정권이다. 저 정권이 있는 한 앞으로 1년 동안 협조가 안 된다. 시간 보내면서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걸 주시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5위의 공업국이죠. 공업 생산력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 다음 한국 아닙니까? 종합공업 덕분에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에서 한 8위쯤 됩니다. 이런 나라가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미중 대결에서 우리가 중국 편에 서버리면 미국이 아주 불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미중 대결에서 승패가 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선거에는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조금 이렇게 삐쭉 나오다가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중 여론입니다. 반일 여론만 강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가만보니까 젊은 층에서 특히 반중 여론이 강합니다. 특히 이 민주당 쪽에서 서울에 사는 중국 사람들, 영주권을 가진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정서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게 주 이슈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는 말이죠. 내년 3월 9일 선거는 이 중국이라는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에 대한 변수. 내년 대통령 선거는 이 한국 사람들만 마음을 졸이는 선거가 아니라 아마 세계가 주시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특히 미국, 일본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과는 도대체 협조가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는 정권이다. 북한에는 끌려가는 정권이다. 저 정권이 있는 한 앞으로 1년 동안 협조가 안 된다. 시간 보내면서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걸 주시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5위의 공업국이죠. 공업 생산력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 다음 한국 아닙니까? 종합공업 덕분에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에서 한 8위쯤 됩니다. 이런 나라가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미중 대결에서 우리가 중국 편에 서버리면 미국이 아주 불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미중 대결에서 승패가 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선거에는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이, 북한이, 미국이 한번 노골적으로 개입할 일은 없지만, 그런데 내년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해양 세력으로 살 거냐, 해양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 거냐, 아니면은 대륙 문화권에 소속돼가지고 살 거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대륙 문화권이라고 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포갑 체제고, 해양 문화권이라고 하면은 일본, 미국, 유럽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살 거냐 하는 삶의 양식을 결정합니다. 미중 대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중국 편에 선다는 거는 중국식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식으로 산다는 건 뭐냐? 언론 자유도 없고 법치도 정립되지 않고 이런 포갑체제 속에서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해양문화권 자유민주주의적 삶의 양식을 유지할 거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반중 여론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일 감정처럼 사실이 아닌데 관념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삶과 직결되는
반중 감정은 삶과 직결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왜 중국이라는 이 요소가 이렇게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역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을 불편하게 느끼는 게 미세먼지,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사드 배치했다고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에 보복을 한다든지 서해를 막 침범한다든지 북한 핵 개발을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또 홍콩이라든지 대만, 홍콩을 완전히 자기 체제로 그냥 바꿔버리고 대만을 위협하고 저 신강 위구르 지역을 강제수용소처럼 만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삶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동북공정이란 역사 조작 등등.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참고 참다가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시진핑에 그 불종을 하고 하는 꼴을 보면서 참고 참다가 최근에 폭발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폭발하는 것 같아요. 폭발. 최문순 씨가 뭐 강원도에다가 일종의 차이나타운을 짓겠다고 하다가 이 청와대 청원 반대 청원에 한 며칠 사이 60만 명이 동의를 하니까 접었습니다. 이처럼 반중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현상이라는 거죠. 20대, 30대의 반문재인, 중도가 보수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었다. 반문재인으로 여론이 굳어지고 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런 구조가 상당히 오래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구조가 정착이 되면 잘 안 바뀌죠. 이 여론조사를 볼 때 지금 몇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지금 못한다가 60%, 잘한다가 30%, 대충 2대1 구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유지를 원하느냐 물어보면은 대충 55대 한 35 정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5대 35.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는 윤석열 씨가 상당한 차이로 1등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 밑에서 민주당의 반밖에 안 되다가 이게 올라와가지고 역전되거나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요런 몇 개 지표를 딱 종합을 해보면은 요게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가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번 4.7 보선을 통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대체가 불가능한 야당이 되었다. 국민의힘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지대라든지 뭐 신당은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결 구도인데 여기는 중간지대가 없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이다. 안철수가 먼저 들어오면은 윤석열이 들어오기가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거는, 특히 투표는,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빨리 결정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작년 12월 20일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그 뒤에 정치 기사는 거의 다 안철수 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주도권. 우리 정치사에서 타이밍을 제일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별명을 시간의 사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영삼 씨였습니다.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다 장기가 있고 모자란 점도 있는데 김영삼 씨가 김종필, 김대중 이런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 점이 많지만은 딱 뛰어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단이 빨라요. 이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시간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제 만나자고 하면 꼭 10분 먼저 와 있는 사람이에요. 당무회의를 하면은 한 명이 와도 회의를 그냥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7시간, 8시간 되면은 꼭 자기 아버지한테 문 한 전화하는 사람. 예식장에 오면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으로 저는 김영삼 씨를 기억을 합니다. 타이밍입니다. 윤석열 씨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선거까지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사이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김영삼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한 행동은 완전히 좌파 숙주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김영삼 씨는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시간. 정권 교체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3월 9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큰 덩어리입니다. 이게 넘어갈 때는 하루아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넘어갑니다.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서서히 기울고 있다. 한 10도 기울었을 거예요. 서서히 세월호처럼 기웁니다. 30도쯤 기울면은 큰 배는 복원이 안 됩니다. 30도 이상 기울어 빼면은 무슨 수를 써도 회복이 불가능하죠. 서서히 기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권이 기울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또 정권이 기울도록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야 이게 다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울다가 3월 9일 선거를 통해서 딱 드러나는 거죠. 3월 9일 느닷없이 선거 결과가 하늘에 떨어지는 듯이 발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여론을 어떻게 변하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속성은 뭐냐? 극좌 운동권 출신이죠. 극좌 운동권 출신. 그 극좌라고 할 때 좌가 뭐냐? 좌는 공산주의라는 뜻도 될 수가 있고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계급투쟁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좌익입니다. 좌익.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은 우리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우리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제거의 대상이고 숙청의 대상이다.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적폐라고 부릅니다. 적폐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우리 계급에 속하는 우리 편 사람들에게는 법을 흐물흐물하게 편리하게 적용한다. 법 집행도 완전히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내세울 때는 항상 좌익들이 하는 수법 반대로 하죠. 반대말로 하죠. 사람이 먼저다고 합니다. 요새 좀 창피해서 그런지 문재인 정권이 요새 사람이 먼저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구호가 좀 사라졌죠. 사람이 먼저다고 하니까 곳곳에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뭐 무역이 사람이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더니 하도 자기들도 그 거짓말을 해보니까 웃음거리 되니까 안 하는 모양인데, 문재인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의 그 사람은 국민이 아니죠. 국민 전체가 아니죠.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
민노총이 먼저다. 정교조가 먼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개법투쟁론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 개법투쟁론은 일종의 종교적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 조건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개법투쟁론에 사로잡히면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궤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달라지면은 정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꾀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상 궤도 수정, 자체 반성 같은 게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지금 가는 길로 계속 직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해줘야 하는데 요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지금 두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죠. 내일 원내대표를 결정을 합니다. 내일 원내대표에 올라온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울산 출신 4선 국회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리고 강릉 출신이죠. 권성동 의원.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 이 권성동 씨는 이분이 탄핵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탄핵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권성동 씨는 탄핵 때 국회를 대표한 탄핵소추위원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항상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소추한 입장에서 검사 역할을 했죠. 또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고. 그때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원래 탄핵소추위원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당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걸 호소하고 달린 사람이 내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뽑힌다. 그게 모양이 상당히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뽑힌다면은,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뽑히면은, 이건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섬뜩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편 건 아시죠? 그게 이른바 울산시장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때 울산시장이 김기현 씨였어요. 그때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울산시장의 측근들을 조사를 하고 해서 구속영장까지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보니까 이건 완전히 편파수사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 피해자, 부정선거 공작의 피해자가 원내대표가 된다? 원내대표가 되는 건 칼자루를 쥐는 건데 그것도 아마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씨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다가 나간 다음에 계속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스토킹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달라질 것인데 이제 김기현 씨가 내일 원내대표가 되면은 저 사람이 당대표를 겸하게 됩니다. 당대표 대리를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가 뭐 5월 말이나 6월에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당선되는 당대표는 그 뒤에 한 4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철수, 윤석열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그런 이 프로세스를 전개를 해야 되니까 당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당대표로 나오려는 사람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현재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씨 이름까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나경원까지 나오면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당대표 경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거는 다 당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좋은 겁니다. 정치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옛날 정치하고 요새 정치는 다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재미를 만들어야 젊은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제일 재밌는 건 뭡니까? 안철수, 오세훈 경쟁처럼 아슬아슬하게 서로 이기고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나경원 대결로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한 달 동안은 상당히 흥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외에 제가 정치 선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파가 그동안에 우파라 그럴까요? 보수라 그럴까요? 요새 우파 보수 이런 말을 좀 쓰기 싫고 대한민국 세력, 자유진영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파가 단독으로 정권을 만들 수가 없고 중도와 손을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좌우 개념도 많이 바꿔야 된다. 그동안에 한국의 보수 세력이 반성할 부분은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대신에 정치에는 상당히 무관심했습니다. 정치를 멀리 하려고 그랬어요. 정치하는 사람을 곱게 보지 않고 정치하지 않는 걸 자기의 고고함이라든지 또는 도덕적 우월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국정 운영이나 문명 건설에는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 좌익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보수, 자유진영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입니다. 정치를. 다른 데서 다 성공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끝나는 거죠. 박정희, 김일성의 대결에서 국가 건설은 박정희가 성공했는데 정치는 김일성이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김일성 세력을 이렇게 크게 키웠으니까 국가 운영에는 실패하고 정치에는 성공한다? 이 결말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선거를 통해서 지난 4월 7일 선거에서 감아보면은 흔히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광화문 세력이라든지 애국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의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행동하는 우파 세력이 정치 분야에서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오히려 국민의힘은 태극기 든 사람들하고는 안 섞이려고 멀리하려고 한다. 저 사람들하고 섞여버리면은 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했다는 것. 이걸 좀 되돌아보면은 그게 결정적인 것은 4.15 총선 직후에 있었던 대선 부정론입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진 게 사전투표 부정 또는 개표 부정 때문이다 하는 음모론이 펼쳐졌고 이 음모론에 가담한 애국 세력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장승들, 교수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개표 부정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몇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직후에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니 선거는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진 거는 우리가 못나서 진 건데 자꾸 바깥에서 부정투표 때문에 졌다고 부정개표 때문에 졌다고 하니까 참 죽을 지경이다. 우리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왜 같이 합세해서 안 싸우느냐. 민경욱과처럼 왜 안 싸우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호소를. 음모론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러다가 그게 지난 또 11월쯤 되면은 도졌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졌는데, 아니, 트럼프가 진 게 아니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이른바 우파 유튜버들이 많고, 그게 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미국 부정선거까지 주장을 했어요. 이런 게 어떤 결과를 빚었느냐. 우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은 참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으로써 스스로 고립돼 버렸다. 이 음모론의 폐해입니다. 음모론의 폐해. 이 한국의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음모론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왔다는 음모론. 땅굴이 서울 시내까지 들어왔다는 음모론.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가 가짜 신금을 해가지고 기피했다는 음모론. 등등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어떤 사람은 미워하니까 자꾸 그 음모론에 빠져들다가 보면은 그 집단이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결국은 선거판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축소된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하나, 이 한국 애국 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군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이죠. 요 1년 사이에 이상하게 한국에는 장군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역도 장군이 아니고 예비역도 장군이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가에 대해서 국익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도전, 이적, 반역질을 하고 있는데도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합참부장도, 육군참모총장도.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군복을 벗은 예비역,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진 기구가 있죠. 거기 보면 1000명 이상의 장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국방장관, 역대 합참의장, 역대 각군 총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재향군에는 친정부 조직이 되어버렸고 승무에도 입 닫고 있고 육사동창회, 해사동창회, 공사동창회, ROTC 다 입 닫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군대가.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군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난 70년 동안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자유통일을 뒷받침해가지고 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런 군대는 세계 역사에 남은 군대고 우리 민족사 2000년에
군대가 이런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의 화랑도 역할에 비견하는 것인데, 이런 굉장한 군대가 있는데 최근에 정치가 좌경화되니까 거의 휩쓸려가지고 용기를 잃고 또 전투에 참여한 군인이 줄어들수록 이 군대가 관료 집단화 되어버렸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셀러리맨 월급쟁이.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완전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까지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끌고 가는데, 그러면 묵묵히 양떼처럼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 국가적 위기고 창피죠. 다른 직업과 달리 군인들은 용기 아닙니까? 용기. 근데 군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용기는 그게 막연한 게 아니고 헌법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죠. 지금 이 군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군대는 완전히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마라.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적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런 합참의장, 그런 국방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난 4월 3일 4.3 사건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4.3 남로당 무장폭동 사건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다. 4.3 사건을 좋은 나라를 꿈꾸었다. 독립을 바라고 분단을 반대했다. 이것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군경은 국가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했어요. 국가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거기에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데려갔어요. 그게 뭐죠? 앞으로 공산분자들이, 좌익들이 무장폭동하면은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은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암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무리한 억측입니까? 그런데 국방장관이 어떻게 거기가 그 자리에 갑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소리 들었으면 그 다음에 사표를 내야죠. 아니,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장교들 중에서는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어느 나라든지 설사 독재 국가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군인 아닙니까? 총을 들은 무장 집단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비겁한 자는 장군들입니다. 국방장관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한 명령을 그냥 집행하고 있어요. 모든 공무원은 위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 명령이 내려오면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거부할 의무가 있어요. 헌법 제5조는 이렇습니다.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군은 국토방위 말고도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 세계에서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군대는 터키 군대 정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중에 국가기관이 확 무너져가지고 행정부도 여당도 다 무력화됐을 때 군대가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적 5조입니다. 헌법적 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어요. 5조와 7조를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올 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선거 부정으로 졌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거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 참모 중에 몇 사람이 계엄령을 펴시다. 경합주에 계엄령을 펴가지고 재선거를 하도록 합시다 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게 보도가 되니까 미국 합참 소속의 대장이 7명인가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군은, 미군입니다. 우리 군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민간 지도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다만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합니다. 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합니다.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군대도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하나, 다만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헌법 위반적인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대한민국 군 지도부가 국가와 국군에 대한 지금 발행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쭉 종합을 해보면은 저는 내년 3월 9일로까지 가는 이 10개월 정도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걱정만 하면 뭘 합니까?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각자 연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애국 세력의 행동 윤리를 세 개로 정리를 합니다.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또는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두 번째는 백의종군 해야 된다.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뭘 했다든지 그거 다 쓸데없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분진합격이다. 다 개성이 다르니까 하는 방식, 나아가는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목표를 하나를 두고 공격할 때는 힘을 합쳐야 된다. 분진합격, 대동단결, 그리고 백의종군의 정신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인 시위도 할 수가 있고 돈을 모아서 신문에 광고도 낼 수가 있고 그렇게 찾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모든 것은 표로 환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애국 세력 후보가 대한민국 후보가 당선되는데 몇 표에 해당되겠느냐. 오늘 내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면은 이걸 보고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 거냐. 표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표로. 그리고 모처럼 이 대한민국 편에 서게 된 2030 세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일본 사람들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답니다. 첫째가 젊은 사람, 두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직한 바보들, 젊은 사람들이 우리 편에 붙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유세장에 가봐도 기분이 참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참 연설도 잘합니다. 20대, 30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30대는 우리식으로 안 되죠. 우리식. 그 사람들, 20대, 30대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양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20대, 30대는 무엇보다도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20대, 30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례한 거, 소리 지르는 거, 억지 부리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20대, 30대를 키워서 중간에 있는 삐딱한 세대, 40대 요새 좀 달라지고 있지만 40대를 이렇게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좀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가장 유능한 세대와 가장 삐딱한 세대와 가장 영리한 세대가 있는데 가장 영리한 세대하고 가장 유능한 세대가 손을 잡고 중간에 있는 가장 삐딱한 세대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게 다 선거에 이기니까 저도 지금 이런 데서 연설을 하면 선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은 선거 후가 되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 내년 3월 9일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6월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3월 9일에 이기면은 지방선거도 아마 싹 쓸 겁니다. 싹.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이고 다시 우리가 꿈꾸는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한반도를 통일해가지고 다 자유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약 인구가 8천만 명 되는 것 아닙니까? 큰 나라 아닙니까? 유럽에 갖다 놓으면은 8천만이면은 독일 다음입니다. 독일 다음. 큰 나라입니다. 그쯤 되면은 뭐 군사력, 경제력 합쳐가지고 당당한 나라가 되고 또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동북아시아가 조용해집니다. 신라가 통일을 하니까 그 뒤 250년 동안 고대사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삼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는 당나라도 쳐들어오고 수나라도 쳐들어오고 일본도 쳐들어오고 하더니 신라가 딱 통일해가지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니까 딱 정리가 돼가지고 당 통일 신라 일본이 불교라는 그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열었고 그때 만든 찬란한 유물들이 이 세 나라의 박물관에 지금 꽉 들어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아마 두 번째의 우리 민족사의 전성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되면은 우선 한반도가 통일돼 버리면은 중국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균형자 역할을 그냥 종살이 하다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인류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에 보면은 인류 국가는 과거에 인류 국가였던 나라만이 인류 국가를 만듭니다. 우리가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인류 국가를 한 300년 동안 했던 그 DNA를 잘 살려가지고 인류 국가를 꿈꾸면서 거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일성 세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과학과 법치와 사실이 지배하는 이 문명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우고 국내의 독재 세력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공산당과 싸운 적은 없잖아요.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고 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한다고 해서 그 정권과도 싸워서 이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회재산권의 자유를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문재인을 아무리 욕하더라도 감옥에 갈지 않는 나라, 고문이 안 통하는 나라, 비밀경찰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적 의미.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이 동구에서 보면은 특히 헝가리 같은 나라는 조금 잘 돼가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빙자해서 독재로 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 필리핀, 그런데 한국만이 아마 유일하게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이 독재화되는 세력에 견제를 한 게 이번 선거가 처음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낙관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백의종군 대동단결 분진합격 차원에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는 것의 축적으로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선생 응대하는 끝내고요. 주장점을 쭉 들어보면은 참으로 부지런한 분이라는 거 하나, 또 그 팩트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하고 미래 예측의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나라의 물꼬를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등대잡의 역할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 방법론으로 분진 합격은 우리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기 강사에 박수 한번 하시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계시면은 한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 말씀하실까요? 예. 자, 이거 쓰시죠. 그 강사님의 중요한 그 2022년의 대선 선거를 위한 필요한 그 요건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도록 사전에 방패막이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분열된 야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를 적기에 석방함으로써 이러한 전략적인 큰 변수를 맞는다 하는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4.15 선거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부정투표가 자행이 됐어요. 그 중요한 요인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였습니다. 만약 2022년 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한다면 예상한 대로 승리보다는 패배를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당시에 20여 건이 그 선거 무효 소송으로 제기가 됐으나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완결하도록 되어 있는 아직까지 재판도 안 하고 깔아뭉개고 있어요. 이러한 획토를 볼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 승리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 경우는 뭐냐? 지금 벼락치기로 만들어진 공수처라든가 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모든 권력기관의 키 멤버들의 법정 임기가 2022년을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버티고 앉아 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로 필요한 그 계획이나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하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토를 앞으로 대량 추가 살포해서 이 어리석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대다수 국민들은 학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어리석고 또 이기적입니다. 돈을 뿌리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전제로 한다면 어떠한 대비책이 필요한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죠. 어리석지 않죠. 대다수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 결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부산 사람들 가덕도 공항 미끼를 던졌지만은 28%포인트로 이겼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에서 저는 한국 국민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정신 차리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부분에 자기 패거리들 많이 씹어놨죠. 그러나 그 안에는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인권법 출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 안 되거든요. 나머지 80%는 정상적인 법관이거든요. 세상이 바뀌면은, 즉 여론이 바뀌면은 다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이.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은 그때부터 수복하는 것은 상당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표차가 근소할 때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뭐 수사를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당락을 뒤집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표차를 크게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크게. 그래서 제가 500만 표 차이로 이기면은 그 압도적 대세로,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하나 이게 잘못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이 전자개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개표를 안 합니다. 전자개표는 미국 같은 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개수기입니다. 개수기. 표를 빨리 분류를 해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묶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눈에 불을 켜고 부정개표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선거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각 당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벌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은 한 표라도 도둑맞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부정은 없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없었잖아요. 이번 사전투표 공정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투표로는 계속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미치느냐. 사전투표로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로 안 가면 본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민한 게, 이거 사전투표 많이 해야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신문 광고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 사전투표에서 지면 진다. 그래서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사전투표장에 나가면은 믿고 나가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그렇게 글을 썼더니 이심전심으로 그 두 사람이 사전투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전투표에도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도 우리가 한 10%포인트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은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쪽에서 이깁니다. 내년 투표율을 한 80%를 올려야 됩니다. 80%. 또 있습니까? 질문은. 예. 네, 강사님의 명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강사님의 내용 중에서
선거 전과 예. 선거 후의 변화에 대해서 고견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밝아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수복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걸어오면서 서울시청 광장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저 박원순 있고 이럴 때는 그 서울시청 광장 앞으로 걸어오면 찜찜해요. 거기 또가 뭐 이렇게 뭐 말장난 같은 거 막 서놓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것도 아주 뭐 편안한 글을 써놓고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그래도 정상화됐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죠. 이 선거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선거는 용기를 전염시킵니다. 이리 총선 말씀드렸는데 그 전만 해도 전두환 하면 아이고 겁나고 안기부에서 불려가고 이랬는데 선거를 딱 해보니까 아이 내같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자신감이죠. 자신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안 그렇겠어요? 저희 정권 내부는 그러면 겁 안 날까요? 무엇보다도 문재인의 시간이 적다는 거죠. 또 이번 선거는 결국 문재인 심판입니다. 정책 가지고 하는 게 선거가 아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그동안 4년 동안 한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이가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2018년 9월에 평양에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쪽에서 살아야지 왜 대한민국에서 합니까? 거기서 아들 같은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해주고 국무위원장 밑에 남쪽 대통령 아닙니까? 김정은은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자고 자기는 남쪽만 관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연설도 읽어보면은 김정은을 완전히 민족의 지도자처럼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그렇다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건국 100주년 행사한다 해놓고 약속해놓고 슬그머니 접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 76주년도 아니고, 건국 74주년도 아니고, 73주년이죠. 원래 같은. 상해 임시정부도 아니고, 생일이 없어요. 생일.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활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는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 보니까 프레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거 잘 쓴 건 아닙니까? 아니, 국민은 국민 대접 안 했잖아요. 문재인은 국민은 국민 대접 안 하고 자기 편과 자기 편 아닌 사람을 삭갈라 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가는 곳에 다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산까지 좀 분열시켜가지고 환영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퇴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산다? 그래서 마음대로 될까요? 자, 그럼 이걸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박수.